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국의 공공부조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에서는 매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변경될 때마다 그 내용을 시민들께 상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 아카데미를 해왔습니다. 올해는 2011년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책을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책이 없으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 안내라는 자료를 이렇게 내려받아서 이 강좌를 수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강좌는 철저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를 중심으로 강의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뿐만 아니라 복지관이라든지 자활후견기관이라든지 혹은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이나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나 또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복지 종사자들, 그리고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대학생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아카데미의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제가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한 후에 강좌를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라는 이 책의 내용의 얼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또한 이 책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특별히 사회복지사가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내용을 먼저 설계하고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1강을 시작할까 합니다. 자, 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책의 구성은 수급자 선정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급여를 어떤 내용을 줄 것인가, 그리고 보장기관이라든지 혹은 보장시설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아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매우 연관성이 높은 기초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사회서비스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좀 보완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책은 전적으로 사회복지에서 기초생활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 공무원들이 기초생활 수급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모두 숙지할 필요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아무래도 이 업무를 직접 하고 있는 행정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책의 내용을 샅샅이 이해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암기해야 하겠지만, 저는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광범위한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가급적이면 이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과 급여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급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매년 최저생계비를 발표를 하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으면서도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한정해서 수급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반에는 수급자 선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그리고 이제
7강, 8강, 9강 이렇게 해서는 후반부에서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등 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급자 선정이나 급여의 내용을 공부를 할 때 과거와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종 특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각종 특례 제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좀 숙지를 해줬으면 합니다. 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는 보기는 어렵지만 한국의 많은 복지제도가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정해서 주거나 수급자를 우대해서 주는 제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함께 다룰까 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아카데미를 듣는 수강생들의 경우에는 1장부터 18장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미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제 강의 내용을 들으시고 그 중에 좀 미흡한 것이 있거나 혹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라는 이 책을 밑줄을 쳐가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1강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주로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에 제정되고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그 이전에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법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 주셨으면 합니다.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1981년에 개정이 되어서 82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 바 있고, 그리고 그 제도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서 심각하게 재검토되어서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정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활보호법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활보호법은 1961년에 제정되었는데요. 1961년은 5.16 군사혁명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1961년에 군사혁명을 한 세력들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생활보호법입니다. 이 생활보호법은 제정은 61년에 제정되었습니다만 사실 그 내용의 상당수는 1944년에 제정된 조선구호령의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1944년에 제정된 조선구호령이라는 것은 뭐냐? 이미 일본에 있었던 구호법을 한국, 당시 조선에 적용하기 위해서 구호령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일본에 있는 구호법을 조선에도 그냥 적용하면 되지, 굳이 조선 구호령이라고 정한 이유는 당시 총독부는 일본의 하나의 부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조선에 적용되는 법령은 일본에 적용되었던 구호법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구호령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한국의 생활보호법은 44년에 제정된 조선구호령에 근거하고 조선구호령은 다시 일본이 만들어놨던 구호법을 조선에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생활보호법은 일본의 구호법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결국은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계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생활보호법에서 다루고 있는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그리고 해산보호, 장제보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뭐 가지수로 봐서는 굉장히 내용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내용이 일시에 다 적용된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주로 생계보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나라의 경제 여건이 좀 나아지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뭐랄까 건강, 질병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의료 보호가 시행되었고 또 경제 수준이 좀 더 나아지면서 자활 보호와 교육 보호에 대한 내용이 확충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산 보호나 장제 보호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뭐 그 내용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꾸준히 시행은 되어 왔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은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이제 생활보호의 내용들을 쭉 그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쭉 살펴보면 생계보호는 결국은 국민 생활이 좀 나아지면서 생계보호 내용이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식비나 부식비를 뭐 이렇게 매년 혹은 어느 정도 이렇게 주기를 봐가면서 결국은 보리보다는 쌀의 비중을 늘려준다든지 혹은 반찬값의 비중을 좀 높여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생계보호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보호 경우에는 소득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소득 능력이 약간이라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 10%나 20%는 이제 본인 부담을 하도록 하는 의료보호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활보호와 관련해서는 뭐 치료 사업이라든지 혹은 생업자금 융자라든지 뭐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시행이 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중단되기도 하는 그런 그 역사가 있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되기 전까지의 자활보호 내용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보호 경우에는 처음에는 중학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제도에서 출발했다가 그 다음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해줬고 나중에는 일반계 고등학교, 즉 인문계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해주는 이런 제도로 확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보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냥 첫 해부터 중고등학생 모두에게 교육보호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중학교 그리고 한 10년쯤 후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그리고 또 한 뭐 10여 년이 지나서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이렇게 확충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79년에 중학교 87년에 실업계 고등학교, 96년도에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30% 성적에 드는 학생들에게 그 다음 97년도에는 그래도 전체 인문계 고등학교로 확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당시 국가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 생활을 어디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예산의 수준에 맞추어서 생활보호 사업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또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은 1987년에 사회복지 전담요원이라고 해서 별정직으로 사회복지 업무, 특히 그 중에서도 생활보호 업무를 좀 주로 담당하는 공무원을 별도로 뽑아서 사회복지 행정을 보다 합리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대략 생활보호법에 대해서 혹은 생활보호 제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소개하고 1997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97년은 애환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고 그러한 여파가 98년, 99년에 한국 사회에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이유는 사람들이 노동 능력이 없거나 노동 능력이 있어도 노동할 의사가 없어서 가난할 것이다 라고 상상을 했는데 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노동 능력이 있고 노동할 의사가 있어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즉 노동력을 팔지 못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만으로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한시적 생활보호제도라는 것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의 생활보호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한시적 생활보호제도를 운영을 했는데, 당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시민사회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을 주장했고, 이에 노동계, 종교계, 여성계가 합심하면서 결국 여야가 합의해서 99년 9월 7일 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법으로 공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 10월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은 당시 국민의 정부가 생산적 복지를 하겠다라는 아주 그 주장, 정치적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생활보호의 제도는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65세 이상의 노세자와 같이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 즉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생계보호보다는 자활보호만을 하는 것으로 대개 과거의 제도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사람의 연령과 상관없이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라면 수급자로 선정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그 인구학적 어떤 배경에 의해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그 기준을 철폐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두 번째는 최저생계비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나 미달하는지, 또 거기에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의 다른 법에 의해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를 사실상 현금급여로 주겠다라는, 즉 보충급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큰 특징입니다. 과거의 생활보호제도는 예를 들어서 1인 가구나 2인 가구, 3인 가구의 별로 사람 수별로 주부식비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계급여를 주면, 즉 그 사람의 소득이 20만 원인 사람에게도 20만 원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소득이 50만 원인 사람에게도 20만 원을 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최저생계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면 그 가정의 소득 인정액이 20만 원이고 탑법으로 주는 것이 10만 원이라면 100만 원에서 20만 원을 공제한 70만 원, 다시 10만 원을 공제한 6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만약에 그 가정의 최저 소득 인정액이 50만 원이라면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제외하고 다시 탑법에서 주는 한 10만 원 정도를 제외한 40만 원을 주는 방식입니다. 즉 소득 인정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최저생계비와 소득 인정액의 차이를 보충적으로 급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없었던 주거급여를 추가를 하고, 또 긴급하게 보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긴급급여를 주도록 한 것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향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제도를 바꾸어서 이제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그 수도 대단히 많이 확충했다고 하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큰 특징은 이제 수급자의 다수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그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활 후견 기관 등을 많이 확충하고 어떻게 하면 수급자의 자활을 도모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는 많이 보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재 어떤 그 한계가 있는가 하는 것도 알면서 이 제도를 공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그 아카데미에서 향후에 계속 우리가 이 내용을 집요하게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큰 얼개를 알면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를 우선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에 이제 소득 인정액이 이제 낮은 사람, 즉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양 의무자 기준은 즉 최저생계비의 소득 인정액이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양 의무자가 있거나 그 부양 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즉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미약한 경우가 아니라 부양 의무자가 있어서 그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최저생계비의 소득 인정액이 아무리 미달한다 하더라도 수급자로 책정하지 않는 제도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 때문에 결국은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사람이 인구의 약 한 400만 명 가량 된다라고 추산되고 있는데 현재 수급자의 숫자가 150만 명에서 160만 명 사이이기 때문에 결국은 2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수급을 받지 못한다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최저생계비를 계측해서 최저생계비보다 소득 인정액이 낮으면 수급자로 책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저생계비를 처음 계측한 것이 99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국민 생활의 생활 수준이 대단히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상되고 있는 최저생계비의 폭이 대단히 좀 낮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최저생계비는 그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활 수준을 좀 반영해야 되는데 최저생계비를 높이게 되면 결국은 생계급여의 액수를 높여줘야 되는, 따라서 국가의 예산을 좀 더 써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좀 최저생계비를 좀 낮게 잡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최저생계비의 소득인정액이라 하더라도 특히 지금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소득인정액은 그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라는 것으로 결정되는데 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이 거주 지역마다 공제하는 금액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5천만 원짜리 전세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서 산다라면 이 사람은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전라남도 보성에 산다라면 재산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5천만 원이 재산이 있더라도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살면 공제액이 5,400만 원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지만 군 단위에 살고 있는 사람은 2,900만 원만을 이렇게 공제해 주기 때문에 결국은 2,100만 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100만 원의 재산은 4.17%를 곱해 주는데 대충 4%만 곱해줘도 2천만 원 곱하기 4%를 곱으면 그 집은 매월 소득이, 재산에서 소득이 80만 원이 산출되는 것으로 계산한다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소득 인정액을 이렇게 재산의 공제액이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부당하게 수급자로 책정되지 못하는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결국은 최저생계비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생계급여 등 현금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에 한번 수급자로 책정되는 사람은 웬만하면 수급자의 지위에서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자신의 수입을 적게 잡거나 혹은 아예 일을 적게 해서 결국은 꾸준하게 수급자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보충급여 방식이 그 소득 인정액의 상황에 맞추어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현금을 좀 더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소득 인정액을 낮춤으로써 결국은 영구적인 수급자로 남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 그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이나 보육료 지원이나 등등등 국가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적용할 때 수급자에게는 최우선적으로 주거나 수급자에게는 좀 더 액수를 더 주는 이런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어린아이가 있고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는 가정의 입장에서 만약에 한 4인 가구, 3인 가구쯤 돼야 가지고 최저생계비가 한 110만 원쯤 되고 만약에 이분의 소득 인정액이 5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탑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금액이 1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50만 원 가량의 현금 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이분이 만약에 90만 원 정도의 소득 인정액이 있다. 그러면 사실상 현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돈은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10만 원이라는 돈은 그렇게 큰 돈 같이 보이지 않지만 일단 수급자가 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최우선이 되고 또 장애연금을 받을 때에도 더 받을 수도 있고 또 보육료를 지원받을 때에도 전액을 받고 등등등등 수급자이기 때문에 받는 중복되는 혜택이나 혹은 부가적인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소득을 10만 원을 올려가지고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넘어서 수급자로부터 벗어나는 것보다는 수급자의 안에 있는 것이 결국은 수급자 밖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온전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매우 긍정적인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분들이 대체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시설기관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저는 사회복지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 제도를 통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공공부조제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이 강좌를 통해서 얻었으면 합니다. 이 강좌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또 주변 내용에 공감이 되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국가가 만들어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라는 책을 반드시 다운받아서 보시거나 혹시 다운받아서 보시기가 불편하면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에 주문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책과 함께 청소년 지도론이라는 좋은 책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좌를 끝까지 들으셔서 결국은 모든 국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잘 알고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아카데미를 수강하게 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앞으로 강좌를 통해서 좀 더 이 제도를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